연휴 잘 쉬셨어요? 네. 이번에 그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그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일로 오시죠. 저는 뭐 이제 올라가고 우리 신임 수석하고 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신임 수석하고 얘기하기 전에 두 분 정도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의 이승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쪽으로 조금 오시죠. 네, 카메라. 서울경제 이승배입니다. 서울경제 이승배입니다. 그 인수위 시절에 폐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민정수석실 그때 역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폐지를 좀 결정했을 거라고 좀 생각되는데 부활을 조금 판단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제가 7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뭐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어떤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또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이제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그 민심이 좀 대통령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SBS의 윤나라 기자님.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저 SBS 윤나라 기자입니다. 네. 그 신임 민정수석께서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외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야당에서는 이게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다, 특검 방어용이다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이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이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의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정수석하고 좀 더 얘기를 하시죠. 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고 예,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임 민정수석을 맡은 김주현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또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뭐 네, 두 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경의 우재윤 기자님. 안녕하세요, 수석님. 매경 우재윤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설되는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몇 개 비서관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지금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민정수석실의 종전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범위나 업무량 그런 것들은 좀 신속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한 분 정도, 예, 전성무 기자님.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전성문 기자입니다. 그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이번에 설치했다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거 사정기관에서 올라오던 수사 관련된 그런 정보들 이런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수집을 해서 업무 범위에 이렇게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신지, 아니면은 수집은 하되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그 업무를 처리하실 것인지, 이 수사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공직기관이나 법률비서관실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오늘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 문을 열었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훈 실장님. 조금 전에 바로 저희가 방송 들어오면서 대통령실에서 조직 개편 관련돼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 나와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이 지금 이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윤 정부 들어서 폐지를 했단 말이죠. 예. 다시 부활시킨 건데. 그렇죠. 자, 민심 청취 기능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공직기관 업무를 주로 다루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의미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총선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했던 부분, 그것이 아마 지난번에 정무수석을 교체하는 어떤 이유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 또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경청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자성은 이번에 그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또는 국민들의 마음을 경청하겠다라는 지금 임무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뭐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기자들이 가장 그 질문하는 게 어떻게 운영할까 그거거든요. 실제로 뭐 어떤 그
밑에 비서관들을 두고 또 수사기관들의 어떤 정보를 그렇다면 안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받으면 어디까지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예.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지난번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민심 청취를 좀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대통령실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이죠. 재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힘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민정수석실 하면은 뭐 일단 사전 기능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전 기능 뭐 거기서 안 하겠다고 일단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게 장점이 있을 거고 어떤 폐단이 있었길래 지금까지 좀 뭐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글쎄요. 일단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실제로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활을 시키면서 그 이유를 지금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심 청취 강화해야죠. 민심 소통 더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는 진단은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해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미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들 있습니다. 뭐 시민사회 수석이라든지 뭐 정무수석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민정수석을 부활시켜서 다시금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받으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앞뒤가 맞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을 개편해서 뭔가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것이 아니라 제2부속실 먼저 부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부분 중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리스크들도 분명히 총선 민심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제2부속실 먼저 부활시켜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좀 선후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2부속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뒤에 다룰 내용에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종훈 실장님, 이 민정수석 관련해서 방금 윤 대통령이 설명하기로는 어떻게든 법률을 다루기 때문에 검사 출신, 법률가가 다루는 게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전에는 언론인이나 NGO 출신 인사들이 민정수석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검사 출신 법률가로 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도 지금 장 변호사의 문제 제기에 약간 좀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사회 수석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민심 청취거든요. 네. 시민사회 단체들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요구 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시민들 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지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겠다. 정보 수집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민심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바로 정보거든요. 근데 사실 정보가 권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모아지는 곳이 바로 대통령실이고, 그중에서도 그것들을 집약적으로 정보를 모으겠다라는 게 지금 민정수석실이라면 정부가 한 가지, 그러니까 왜 검찰들이 너무 많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에서 벗어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니었으면 하는 제가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예. 굳이 뭐 이렇게 총선 이후에 민심을 청취하는 것을 검찰 출신이 검사가 꼭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그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전에 민정수석은 뭐 법률가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딱 한 번 빼놓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조국 민정수석 빼놓고는 거의 검찰,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병우 검사 뭐 기억하시죠? 그랬군요. 이렇게 거의 다 검찰 출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활동을 지켜보면 이게 정말로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어떤 창구로서 쓰임인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가 준비했던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네, 9일 오전 10시. 자, 목요일 10시란 얘기인데 이틀 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목요일 날 열린다. 이 내용입니다. 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인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브리핑, 대변인 브리핑 듣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얘기가 아마 주로 계속 이룰 것 같은데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주제 제약 없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지자들 질문을 자유롭게 받고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는 이제 모두 발언을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그 후에 기자들과 대화가 있을 때는 1시간가량이나 기자들의 질문을 무작위로 받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초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이 KBS와의 특별 대담을 통해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었죠. 기자들이 즉석에서 현안에 대해 묻고 대답하지를 못하니까 이거 보고 좀 소통이 부재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 왔는데요.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이 취임 100일일 때 취임 100일 기자회견할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30분가량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 기자회견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저게 벌써 1년 9개월 전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모레 이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 받으면서 회견을 갖는다고 하는데, 자, 이종근 실장님, 네. 일단은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고 했는데 가장 관심은 두 개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인데, 자, 앞선 대담하고 담화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 을 본다면은 또 실망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이 좀 많을 텐데, 자, 속 시원한 해결책 답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선 대담과 담화가 좀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낀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그 입장이 지금까지 우리는 잘했지만 국민들이 못 알아줬다 이런 어떤 패턴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속 시원한 어떤 해결책보다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의, 규정 뭐 이런 그 담화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그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좀 여겨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어떤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저는 충분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조금 더 떠나서 유족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속 시원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방향이라면 검토해보겠다. 좀 더 전향적인 일부 전진된 그런 해결을 내놓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마침점을 찍는 자리이지 여기에 느낌표나 물음표를 찍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장인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네. 이 실장님 말씀대로 간다면 어떤 공감대로 올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뭐 외전과 같은 비슷한 케이스라면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종우 실장님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뭔가 이런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본인의 생각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을 앞서 알려졌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또는 일방적인 메시지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기자회견을 무엇하러 했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답변을 주실 것이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때는 기자들이 나아가서 그 이른바 VIP 경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VIP가 경로를 해서 관련된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께 또 허심탄회하게 관련된 일들을 소상히 해명해 주신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대통령이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로 조금은 전환이 되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 KBS 그 단독 그 대담에서도 사실 그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께서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네. 이번만큼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박절하지 않게 그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국민이 계신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서 정말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박절하지 않은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절하지 않는 대답.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가 사실 현재로서는 가장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 일단 윤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상을 의사를 좀 밝힐 가능성이 있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에 좀 굉장히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었는데 자 그렇다 아니다라고 뭐 뾰족하게 좀 답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만약에 수용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지난번 특별법의 예를 준용해서 예. 이태원 특별법 말씀이죠. 여야가 협상을 했는데 상당히 양보를 했잖아요. 그런 양보의 정신을 이번 그런 최혜병 특검법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첫 번째가 그 특검 임명과 관련돼서 지금 특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나 소속됐던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그 해당되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추천을 해서 특검에 임명하게끔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특검법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인물에게 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맡기는데 특검의 어떤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대목은 만약에 그 이후라도 어떤 특검도 다 그렇게 야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결론을 짓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고 또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저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특별법을 준용해서 좀 협상을 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모레니까요. 저희가 한번 내일도 한번 매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자, 약속 대련이냐 갈등이냐. 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의 선물이죠. 명품백 수수 의혹. 여기에 대해 수사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저희가 오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전담팀이 꾸려졌고요. 특수부 검사 3명까지 추가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범죄수익 환수부, 그리고 공정거래수사부 검사를 추가 투입을 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 인터넷 언론사 대표 백은종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백은종 씨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이 최재형 목사를 대신해서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백 씨를 통해서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관계, 그리고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해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한 바 있었죠. 그리고 이 목소리,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도 있거든요. 연달아 들어보시죠.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관련 언급을 한 바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래서 뭐 약속대로이니 실제로 갈등이 있는 거니 굉장히 좀 해석이 분분한데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기가 올 9월인데 임기 만료가 올 9월인데 이때까지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짓고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를 굉장히 좀 밀어붙이겠다. 일단 이렇게 각오를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대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수차례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담을 주지 않겠다. 결국 내 임기 안에서 지금 좀 민감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 포진해 있습니다. 김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의혹도 그렇고요. 도이치 주가 조작과의 그런 연루 가능성,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까지 지금 산재된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후임 총장 전에 내가 해결하겠다, 내 선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지금 이 보시는 영상에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당연히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이 언급 자체에서도 지금 뭐 약속 대련이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단호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얼마 전에 있었었죠. 우리 2일에도 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가지고 전단팀 구성과 한 달 안에 수사를 종결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사안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떤 수사에 대한 엄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과 검찰의 어떤 묘한 분위기, 묘한 관계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 언젠가 봤던 것 같다. 기시감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뭐 들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야권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텐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희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 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붙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긴장 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하고 용산 간에? 네, 특히 예. 이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성종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개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진작 수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 긴장 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국민이 주권자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거고요. 네, 일단 야권에서 계속 요구해 왔고 일단 검찰에서는 수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종우 실장, 일단은 특검 막으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막으려고 대통령실과 짜고 친 거 아니냐.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약속대로는 아니냐. 이런 의심부터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약속 대련, 하나는 긴장 관계, 뭐 내분. 뭐 사실 두 번째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내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자,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상황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초동 언어를 여의도 언어로 해석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는 사실 서초동 언어예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아니 검찰총장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루지 않고 정치적으로 다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이게 이미 한 5개월여를 수사를 안 하고 있어서 검찰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총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총선을 피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끝난 다음에 빠르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약속 대련이라고 보여지기에는 지금 이 수사팀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약속 대련이면 형사 일부만 하면 되는데 그 안에 그야말로 각 부처, 각 다른 어떤 이 전문가들이 지금 다 보완이 됐거든요. 우리가 검찰의 어떤 검사 의지는 어떤 부에 맡겼는지 그리고 누구누구가 거기에 포함됐는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 실제 의지가 보이신다는 말씀이신 첨단팀에 이렇게까지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그렇죠. 제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고 내부는 내분이야말로 진짜 희망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휴직기를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검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3년 후에 미래 권력을 지금 붙잡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줄을 붙잡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설 같다. 3년이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벌써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줄을 선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한동훈 어떤 세력 그리고 검찰 내부의 어떤 지인들 개파가 있을 테니 이렇게 얘기해서 한동훈 쪽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현장에 있는 기자라면 그거보다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쪽에 줄을 서는 것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검찰 내부에 지금 이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의 어떤 목소리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총선이 지금 192석의 범야권의 의석이 있는데 고작 108석에 그리고 현재 당대표도 아니고 전임 그러니까 패장에 줄을 선다? 저는 그건 거의 모험에 가깝다고 봅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약속 대련 그리고 내분 얘기까지 했는데 뭐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좀 막아주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수사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의심을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이 영상 자체가 국민들에게 공개된 지 지금 5개월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지금 이 시기에 늦은 감이 있는 이 시기에 부랴부랴 신속하게 수사를 지시하고 또 뭐 검찰을 특수부 검사들까지 지금 같이 합류를 시켜서 검찰 이제 앞으로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의심이나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앞서서 이제 이종구 실장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검찰이 과연 이런 나름대로의 수사팀을 꾸렸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원석 총장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밝히는 것처럼 검찰이 오직 법리와 증거만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 수사가 정말 형식상으로 그치는 것이고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면피성으로 또는 특검을 막아주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국민들께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검찰도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시 질문 드리자면 저희 키워드죠. 약속 대련이냐 갈등이냐 아니면 검찰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아직까지는 약속 대련의 의심을 좀 벗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지시한 그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업무 관련성이나 대통령이 인지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수사의 의지나 진정성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정을 보면은 저희가 한번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알 수 있겠으니까 한번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장관 기자, 일단 대통령실에선 갈등설을 좀 부인했지만 윤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 간의 사이가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좀 신호들이 좀 올 초부터인가요? 계속 있어 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핵심 참모진이었고요. 네. 또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좀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올 초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를 놓고 대립했던 사건인데요. 당시 이원석 총장은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면서 이 인사안을 거부한 바 있었거든요. 자, 이를 놓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를 놓고 좀 이견이 있었던 게 배경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원래 민정수석을 안 두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검찰이나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취득하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지금 이원석 총장 그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사실 다 원팀이라고 생각하는 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중간에 누군가를 두고 대화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지금과의 다른 상황이 뭔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이 대통령실과 검찰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사실 보면은 민정수석실의 어떤 조금 아까 저희가 했던 설치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건데, 자, 법률가시죠, 장인주 부위원장님. 이 대통령실과 검찰의 어떤 갈등, 뭐 작년 말부터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 왔다는 소문들이 있어 왔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여의도 정가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뭐 서초동 검찰청, 특히 이제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의 방향이 좀 다르다, 내지는 또 의견적인 부분에서 좀 같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또 갈등설까지도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어떤 뭐 직접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가지 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판단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이제 이원석 총장이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약속 대련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것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전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전담 수사팀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될지가 저는 크게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부터가 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불협화음은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이야기들 다시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어쨌든 소문일 뿐이고 사건 하나하나 보면은 좀 진실이 뭔지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조사 방식을 놓고서요,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그 공직자와 공여자, 그러니까 준 사람만 처벌하는 그 규정을 마련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 다른 조항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가 이제 신고해야 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 그 처벌 규정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좀 내용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사의 방식은요, 꼭 소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조사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분위기라던가 어떤 이 엄정한 조사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환 조사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소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요, 이 명품
명부백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까지 한 번의 조사를 함으로써 여러 차례 이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덜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방금 저희 화면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 뭐 스스로 이 사안을 신고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쟁점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해석을 놓고 어떤 검찰 내부에서도 그리고 법조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공직자가 배우자가 이렇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인지를 하면 기관장,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 공직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소속 기관장 역시도 본인 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수사팀 안에서도 이 신고받는 기관장이 본인이기 때문에 서면 신고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법 조항을 그대로 해석해서 어쨌든 신고서에다가 뭐 세세하게 사실 쓰는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 받은 날짜, 받은 일시 뭐 이런 부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원칙대로 해석하면은 이런 서면 신고를 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수사팀 내부에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잘 들어봤고요. 일단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한번 글쎄요. 한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네, 복귀 신호탄.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일을 했길래 복귀 신호탄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복귀의 어떤 한 첫 발걸음을 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이제 사임한 이후에 두문불출해오다가 얼마 전에 뭐 집 앞 모처를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3일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을 보좌했던 당직자들과 서울의 시내 모처의 중식당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날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동 의원과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동안 보조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요새 시간이 많다,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이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향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당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당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과 이렇게 물밑 교류를 이어가면서 어떤 지지층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지지층 자지기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당내 세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그래서 뭐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크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는 뭐 햄버거집에 가는 뒷모습에 운동화까지 이제 기사화됐고요. 이제는 당직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직자 만나는 것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붙여봐도 이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실제로 선거를 함께 띄워준 그 당직자들의 어떤 노고를 위로하고 또 치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려질 것을 뻔히 알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행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의지와는 별개로 현재 각종 어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상당히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이걸 기호지세라고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다. 네. 즉 자신이 원하든 안 원하든 호랑이 등에서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엇만 했다 그러면 증폭돼서 언론에 보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심평 변호사가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좀 늦춰달라는 요청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또 반박을 하면서 그런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면서 불이 지펴지는 모양새인데 자, 향후 전개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당대회 다가올수록.
그렇죠. 이제 전당대회가 뭐 일단은 6월 말 7월 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저는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총선 이후에 비대위원들 만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을 만났다는 건데 그렇다면 본인의 세력화에 어느 정도는 나서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행보를 펼쳐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보면 저기 전임미답의 색다른 활약상을 펼쳐나갈 거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뛰어든다면요.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 심평 변호사의 저 전임미답의 색다른 활약상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했던 전당대회 연기 요청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거짓말이다라고 바로 받아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꼬집으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어조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기대감 어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그러면 당직자들도 만났고 비대위원들도 만났는데 여기서 크게 대비되는 것이 대통령실이 만찬하자는 건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전당대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바로미터는 결국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본인이 결단하는 걸 겁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화해하는 무드로 갈 것인지를 결단을 해야 될 텐데 이 과정은 앞으로 대통령실과의 뭐 만찬이라든지 또는 뭐 공개 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사될지 여부를 두고도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 방금 자막에 나왔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인가요? 2배로 늘었다. 이게 사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한 포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가 있는데요. 네. 개설되던 2020년 7월부터 총선 전까지의 회원 수는 18,000명 가량이었는데 선거 참패 이후 현재까지 4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총선 패배를 따져보는 백서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이 백서에 나오는 이 패배 요인 분석 설문조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층을 더 결집하게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번 총선 패배 요인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2조 심판론 또 원톱 체제가 실효성이 있었느냐 이를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패배 책임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하면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설을 놓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일단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네. 당분간 쉴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 기조도 보였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럴 것 같다라는 예. 얘기 들었는데 뭐 가만히 냅두질 않네요. 네.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재등판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거는 뭐 특정인을 좀 지목해서 네. 그렇긴 하지만 홍준표 시장께서 예. 이제 들고 나왔던 것이 오히려 재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게 그렇게 아닌가. 보십니까? 예, 가능성은 네. 3주 전보다는 2주 전이 높았고 네. 2주 전보다는 일주일 전이 높았고 네. 예, 가면 갈수록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데 네, 어쨌든 이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까지 여건이 굉장히 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저희가 한번 흥미롭게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선 대승으로 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년 3개월 만에 이 대표와 함께 공식 일정의 모습을 드러내서 화제입니다. 자, 장가 기자, 어떤 행사에 간 건가요? 지난 4일에요. 인천에서 열린 어린이 놀이축제 등에 참석을 한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부부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함께 손을 잡았고 또 지역 주민과 사진도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날 이 대표 부부의 모습 직접 보시죠. 어린이들을 만나는 건 역시 즐거운 일이에요. 당신은? 부부가 행사장에 나와본 건 3년은 안 되고 2년? 2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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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년 반. 아니지, 대선 끝나고 처음이니까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네요. 네, 직접 몇 해가 지났는지 두 부부가 얘기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자, 여권과 굉장히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시청자분들 받아들일지 궁금한데, 뭐 지지자들이 관련 링크 공유하면서 선풀 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도 연출된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유, 이 시점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저 행사 자체가 어린이날 관련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지역구에서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부부가 함께 참여해서 또 지역에 계신 지지자분들 그리고 지역 구민들께 인사드리는 게 저는 더 자연스러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의도되는지 아닌지는 뭐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행에 들어간 지 몇 달이 됐거든요. 지금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지가 꽤 오래된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도 공식 일정에서 배우자 없이 홀로 이제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과 대비돼서 보여졌을 때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부부의 어떤 모습으로 저런 가정의 달의 어린이날 행사에 나오는 모습은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자연스럽고 또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그래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본인의 그 압도적인 승리와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의 굳건해진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개혁과제를 또 펼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또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종우 실장님, 저희가 네. 오늘 쭉 다루는 아이템들 뉴스들 보면서 네. 좀 묘하다, 공교롭다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어떤 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한쪽은 자숙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한쪽은 당당하게 어떤 뭐 전국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보입니다. 단순히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만에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출연도 하셨습니다. 출연을 이재명 대표가 시켰죠. 그래서 2년이냐 3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출연한 의도 자체가 어린이날 행사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에게 김혜경 여사의 행사를 소개를 하고 또 부부가 함께 참여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김혜경 씨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행보, 정치적 행보라는 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행보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예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지지자를 제외한 전 국민들이 아이고 김혜경 여사의 어떤 복귀를 축하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현재 재판 중입니다. 재판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 재판에 출두해서 자신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소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조국 일가도 역시 그런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까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혜경 여사 역시 재판 과정에 좀 더 자신의 소명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대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연임론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많이 뜨고 있는데 실제로 뭐 주변입니까? 뭐 당대표 연임해도 될까? 이런 얘기를 좀 묻고 다닌다고 합니다. 뭐 의도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 대표 연임하는 분위기 민주당에서 좀 강한 것 같은데 좀 민주당 내부 분위기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일단 총선을 이끈 그 리더로서 또 그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번 당대표도 연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실제로 나오고 분명하거든요. 있습니까, 많이?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강한 리더십을 펼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민주당을 이끌 수장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연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부여해 주신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속도감 있게 수행을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이종우 실장님, 그런 가운데 이제 총선에서 뭐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나경원 대표 당선자죠.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자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용산 대통령 따로,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전국이다.
뭐 거대 야당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해서 이 대표가 사실상 입법 독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연임 부분도 사실 김대중 총재, 평화민주당 총재 이후에 한 20여 년 만에 집권 여당이 계속 야당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가 계속 연임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의 사당,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상권 분립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독립된 그런 이 상권 분립 이것이 네. 우리의 헌법의 원칙인데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정부는 처분적 법률, 그래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집행권까지 지금 넘보고 있고 사법부는 민주적 통제 이렇게 해서 사법부의 권한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입법 독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라이브 픽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각종 기념일로 이런저런 모임 많으시죠. 외식 한 번 하기도 선물 한 번 사기도 어려운 고물가 시기 소비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념일이 많은 만큼 오가는 선물 또한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 시민들은 선물을 구매하는 것도 일명 선물 인플레이션이라 부르며 부담스러운 지출에 근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린이날 자주 선물 받는 유아동복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6.5%가 올랐고 어버이날 단골 선물 품목인 건강기능식품은 전년 동기보다 8.7%나 가격이 뛰었다고요. 소비자 대부분은 가정의 달이 아닌 가난의 달이다. 마음과 지갑 속 사정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푸념 섞인 반응도 나오며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연으로 캐스팅돼 화제였죠. 이정재 씨가 출연하는 스타워즈 에콜라이트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멋지게 광선검을 휘두르고 SF 영화에 전혀 이질감 없는 연기를 선보이는 이정재 씨. 극중 제다이 마스터 솔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작사는 마스터 솔 이정재 특별 영상이라는 비하인드 영상을 하나 더 공개했는데요. 스타워즈 감독이 이정재 씨를 향해 오징어 게임을 보자마자 캐스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마스터 솔을 연기하는 이정재 배우는 정말 빛이 난다라며 극찬하는 내용도 있고요. 아직도 스타워즈를 촬영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전하는 이정재 씨의 소감도 담겨 있습니다. 동료 배우와 감독, 누리꾼 모두가 극찬한 스타워즈 속 이정재 씨. 스타워즈 에콜라이트는 다음 달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될 예정입니다.